자리가 이거 우리 저쪽에 앉자. 이 자리가 없나? 중간에 가야죠. 중간에. 야야. 여기에 우리 대구 무린협회 소설 그다음에 오늘 우리 이규석 선생님께서 제주도 올레길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강의 제목이 어우렁더우렁입니다. 우리 향토에서 초중고를 보낸 정호성 시인은 봄길이라는 시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또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그 길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랑으로 그 길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그 시를 읊은 바가 있는데 우리 사람 살아가는 길이 전부 다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둘레길도 있고 올목길도 있고 애움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환장하는 길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 제주도 올레길을 다니면서 그 글과 관련된 사람의 삶,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우리 대구 무린협회 수필문과 위원장이신 이규석 수필가님이십니다. 이규석 수필가님은 칠곡 매원마을 돌밭이 밭 아래 줄기 뿌리 부분이라면 중간에 매원마을은 줄기에 해당되고 옥가슴 위에 가지에 해당된다. 이들 그쪽 칠곡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매원마을에 조선시대의 석담 이윤호 선생님 굉장히 학력이 높으시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그 집안 후손 대신은 우리 이규석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규석 선생님은 달구벌 수필문학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대구 카네기 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셨고 포항공대 외래 교수님을 역임하셨고 또 메리츠 화재의 상무 이사님을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규석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이규석입니다. 저는 교육 쪽으로 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디 나서면은 아주 인상적으로 저를 소개를 하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구석, 정석, 필요한 곳에는 항상 함께 있을 사람 이규석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신우섭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면은 이곳에 오셔서 늘 그 마음을 갈고 닦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제주 올레길을 40일에 걸쳐서 걸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여행을 뭐 나름대로 뭐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고생을 많이 했는 여행인데 짐을 울러매고 제주를 걸어서 한 바퀴로 돌았으니까 437km 코스인데 그는 공식적인 거리고 그 거리를 들고 날고 하려면은 약 600km 정도를 결국 걸었는 셈입니다. 그런
고생했는 그 여행이 세상의 어떤 여행보다도 값지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을 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몇 권의 수필을 소재를 찾고 시도 몇 개를 써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올레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면은 한 자그마한 여인이 좁은 길은 넓히고 잃어버린 길은 찾고 끊긴 길은 이어서 놀멍 쉬멍 걸어멍 제주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다. 29개 코스에 437km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길은 일본에 수출도 되어 있습니다. 규슈 지방에 돈을 받고 로열티를 받고 이 길을 수출을 했어요. 운영하는 방법은. 이 한 자그마한 여인, 그녀는 누구일까? 서명숙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약 한 850km 되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은 길손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무슨 인연이었는지 영국에서 온 여인과 한 3번을 만났답니다. 그 코스를 걷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좋다 이러다가 두 번째는 너무 좋다 이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하고 한탄을 했더니 그 영국 여자가 하는 얘기가 거기 가서 네가 만들어라 어머나 하는 얘기에 머리가 번쩍 해가지고 제주 자기 고향 제주 땅에다 올레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좁은 길은 넓히고 잃어버린 길은 찾고 끊어진 길은 있고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회장님께서 문협 회장님께서 정호성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하셨는데 인생길과 같은 거죠. 우리가 걷는 길은. 그래서 놀멍 쉬면 걸어멍 이건 제주 말입니다. 놀면서 쉬면서 걷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제주를 한 바퀴 돌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낼 때 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제주는 과거의 제주가 아닙니다. 과거의 제주가 아닙니다. 자, 저 멀리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입니다. 아마 이 일출봉은 제주도 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단골로 보셨을 겁니다. 10만 년 전 수중 폭발로 생긴 화산섬인데 정상의 분화구에는 99개의 봉우리가 성곽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성곽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성산. 그 다음에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일출. 그래서 그 두 말을 붙여보니 성산 일출봉이 되더라 이거죠. 앞으로 이 사진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오는 사진은 제주 올레 홈페이지에서 전부 제가 취했습니다. 자, 우도봉. 성산 일출봉에서 바다를 건너서 보면은 큰 섬이 가물가물하게 보입니다. 우도라고 부릅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죠. 그 우도 중에서도 우도봉, 섬 중에서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머리를 든 형상이라서 우도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통오름. 제주에는 여러분 제주에는 산이 몇 개나 될까요? 예? 제주에는 산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나. 한라 또 예. 제주에는 산은 3개뿐입니다. 약 360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오름이 제주의 매력을 한껏 더하고 있습니다. 이 올레길을 걸으면은 끝없이 오름을 만나고 오르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오름이라는 데가 오름의 형태가 물통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가을이 되면은 각종 그 야생화들이
보랏빛으로 피어서 아주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봄에, 이 부분은 봄에 걸었기 때문에 이 보랏빛 꽃밭을 못 봤습니다만은 이 길은 봄은 찾더라도 올라가면은 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항상 나는 최선이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지 효과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을 하려면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올라온 길이 정말 최선이었나, 가장 좋은 길이었나,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은 애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다니다 보니 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은 그 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푸서리 길이 되고요. 자, 다시 잡초가 무성해진다 이 말이죠. 자,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 존경하는 친구, 그 친구와 가까워지려면은 자주 다녀야 됩니다. 자주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자주 다니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거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무심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 친구를 다시 연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시 먼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길은 다시 아름다운 길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인생길. 길은 먼저 오르면 나중에 내려와야 되고 먼저 내려가면 나중에 올라가야 되더라. 그래서 누구나 평탄한 길을, 쉬운 길을 원하지만은 인생길, 꽃길이기를 바랐지만은 벼룩길이 아니면은 자옥길이요, 푸서리길이 아니면은 돌여덟길이 더 많더라. 그나마 애국길이 아니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이 바닷가에 그 벼랑 곁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 벼룩길, 잡초가 무성한 자옥길, 그다음 푸서리길, 그 다음에 덜어는 정말 화산석이 이러고 저러고 울퉁불퉁한 그런 돌러던 길을 터덜거리면서 걸었어야 했고, 그나마 내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갔더라면 좋았지만은 가서 보니 빙빙 돌아온 애원길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저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하는 것을 많이 여러 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황루알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섭지코지라는 곳에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이제 바다 저 건너로 이제 우도봉이 보이죠. 선산일출봉이 보이죠. 그래서 제주에는 세 가지 성씨가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고씨와 양씨와 부씨죠. 이 세 신인이 명랑국에서 온 세 공주를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던 곳이 온평리 바닷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바다에 빛이 붉게 물들어서,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어서 황금색으로 변했다 해서 황루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호렌지라는 또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웨딩을 한번, 결혼식을 한번 흉내 내보느라고 혼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당캐포구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데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다시 또 밀려나갑니다. 근데 여기가 방파제처럼 만들어져 있죠. 이 자연적인 방파제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당캐포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마을은 쑥다밭이 되곤 했습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설문 대할망이 포구를 만들어 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설문 대할망은 제주 설화에 나오는 할매입니다. 최고의 할매입니다. 설문 대할망이 이 당시 포구의 사람들이 늘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안 됐다. 참 이래서 이런 그 방파제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연적인 그 폭우로 되도록 저렇게 둘러쳐줬다는 얘기가 캐고. 자, 남원에 있는 큰흥 산책로입니다. 이게 제주말로 응이라 하는 거는 응이라 하는 거는 낭떠러지, 바닷가 절벽 등에 뚫린 바위 구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뜻하기도 하고 절벽에 뚫린 구멍을 뜻하기도 하는데 제주에 있는 외돌개에 있는 돔대낭길이라는 게 아주 원래 코스 중에서도 명코스로 소문이 자자한데 이 코스 남원의 큰흥 산책로 역시 아주 베스트 2로 두 자웅을 가르는 아주 명물길입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만은 여기서 저 멀리 보이는 시퍼런 데가 바다입니다. 계속 걸어간다면은 내가 베드로처럼 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는데요. 자, 여기서 노마드 격언, 길을 걷는 이들의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거라.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이거죠. 함께 가,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입니다. 자, 우선 이 시를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맞다가리 없는 제가 탁한 음성으로 시를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인숙 선생님이 시 낭송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낭낭한 음성으로 이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낭송을 못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왔어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역시 좋지, 그지? 좋다 해서 좋지요. 저는 카네기 연구소 를 한 16년 정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연구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만드는 데인데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리더십을 아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학이 굉장히 그 바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인간이 뭘까? 나도 인간이면서 너도 인간이고 한데 인간이 뭘까? 막상 물어보면은 그게 뭔지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카네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누구 할 것 없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그 다음에 그 프로이트의 제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한 수 더 씁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거기에 손잡벌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또 한 수 더 놓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위대한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한 줄로 팍 깨어 보면은 인간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 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거죠. 갈망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했죠? 어떤 때입니까? 에이 택도 아닌기 말도 안 된다. 니네 이것도 못하나 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맥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어떤 때 힘이 펄펄 났습니까? 아이고 네가 이걸 해냈구나. 정중하다. 잘했대. 그렇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았을 때는 펄펄펄펄 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인정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인정을 하면은 마치 자기 능력이 뺏기는 것처럼 자기 돈이 뺏기는 것처럼 자기 힘이 뺏기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가 인간 되거라. 자,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들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자, 이게 인간이 되는 게 이게 뭘까? 인간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는지 카네기를 접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 같지만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했던 누구나 중요한 사람 데리고 한다. 누구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해줘버려요. 해줘버리면은 인간관계는 술술술 풀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김춘수 선생님이 쓴 꽃이 이게 저는 카네기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문학에 입문해가지고 뭐 시도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지금 새 심리학자가 했는 얘기가 이대로 김춘수 선생님이 아주 아름다운 시로 잘 꾸며놓으셨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멋있죠? 박수 한번 치시죠. 저 하늘에 계시지만 좋은 작품을 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예, 쇠속각이라는 데인데 이게 이제 남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선산일출봉을 지나고 남원을 지나고 그 이제 제주도의 그러니까 제주도의 동쪽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 절이 서귀포 쪽으로. 그 서귀포로 좀 못 가서 이게 쇠속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쇠속각에 바닷물과 민물이 합수되면서 절경을 빚어내는 명소인데 이 쇠의 제주도 말입니다. 쇠는 소는 웅덩이, 각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쇠속각에는 손으로 줄을 당겨 이용하는
태우가 떠다닙니다. 이 사진에 지금 있는 게 이게 태우입니다. 여기서 먹은 물회가 저는 잊을 수 없는 물회입니다. 이때까지 먹은 물회 중에서 이어서 최고의 물회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돈배랑길. 요게 아까 얘기했는 제주도의 올레길 중에 최고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산책길로 동쪽에는 문섬, 새섬, 남서쪽에는 범섬이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동배는 도마, 낭은 나무를 뜻하는 나무도마를 뜻한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마음이 아름다우시는가요? 예? 아름다우시죠? 여러분도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고개 떨어지면 지금 쫓아가서 받으려고. 예, 이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길을 다니면은 행복을 듬뿍 느끼는데, 자, 우리 행복하십니까, 선생님들? 예? 자, 어떻게 하면 행복이 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자,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도 어릴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예, 제가 81년에 메리츠 화재 근무를 하는데 난데없이 부산 지점에 가래요. 싫어요.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 3가지 조건을 내세웠더니 그걸 다 들어준대요, 회사에서. 자, 우선 승진시켜도, 2번째는 사택도, 3번째는 영국에 연수를 6개월씩 시키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영국에 연수 보내도. 근데 이렇게 하니까 3개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살고 있던 집이 15평짜리예요. 잠실에 있는 건데, 아파트인데, 이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는지, 전세를 줘야 될는지, 팔아야 될는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두 개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사겠다는 사람이 달라들었어요. 그게 제 일생일대의 아주 3대 패착 중에 하나. 그 집을 1,700만 원을 주고 팔았는데 15평짜리를 그 당시에 1981년. 지금 그 집은 재건축되고 하기도 했지만은 한 30, 한 2, 3억.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뭐 했을까요? 돈은 참 희한망치 가더라고요. 만지면 부서지는 게 돈이라. 그걸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데 누구 친구의 아버지가 이렇게 키위라는 나무를 보급을 하고, 우리나라 키위 보급 초기입니다. 보급을 하고 4분이서 키위 농장을 김해에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 이게 뭡니까 하니까 10자식보다 키위 한 그루가 더 효자 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팜프렛에다 명함에다 탁 찍어놨어요. 그 글이 저한테 확 와 박혀 있습니다. 옳지. 나한테 인생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오는구나 싶어서, 그 이제 4명이서 공동 경영하는 키위 농장, 전체 8만 평의 산에다가 8,000평의 키위 농장을 개간을 해서 4명이서 공동 투입하고 공동 배분하기로 하고, 소득이 나오면 배분하기로 하는 농장을 들고 싶었던 거죠. 저는 월급쟁이한테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농사 질 줄도 모르잖아요. 돈만 내라 하면은 돈 내면 된대요. 돈 벌면은 너는 나눠준다고 하니까 뭐 그거 믿고 했죠. 예,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았습니다. 거의 그 서울 아파트 파는 거를 거의 다. 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서울 쪽에 수도권에 있으면은 뭐 집 뭐 우째 하락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지방에 내려올 기회가 좋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집만은 절대 팔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꼴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그래서 저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나와 내 자신이 돈 때문에 내 자식이 돈 때문에 탐욕스럽지도 않고 나와 내 자식이 돈 때문에 비굴하지도 않으면 된다. 예, 뭐 하루 우리 6끼 먹을 거 아니잖아요. 몇 끼 진수성찬할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일을 놓고 수입이 끊어진 지가 6, 7년이 됐는데 뭐 돈 들어가는 거는 인간값 하는데 돈 좀 들어가지 먹는 거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서구가 200년에 걸쳐서 성장했던 거를 우리는 50년 만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예, 돈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평가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꼴도 많이 제 주위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곧 행복은 아니다. 돈은 수단가치일 뿐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다.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되면은 그 인생은 이제 비극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라는 작품에서 톨스토이가 이 작품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 먹고 살만한 경제력이 있어요. 많이 있는 거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장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좋아도 내일도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좋은데 내일 아무 꿈이 없다. 뭐 내일 불안하다 하면은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장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 자, 저는 여담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8년 전에 전국에 있는 문인들이 러시아에 문학여행을 갔습니다. 교보생명 뒤에 대산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50% 지원을 해주고 자비 한 50%를 드리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문학여행을 갔는데 톨스토이의 생가에 갔어요. 근데 저는 가서 엄청스러운 쇼크를 먹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무덤은 그야말로 자기 유언도 있었지만은 무덤은 정말 개떡 같아요. 자, 톨스토이는 어머니로부터 어마무시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받은 게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자,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게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죠. 근데 자기 아내는 이거 미쳤어? 있을 때 쓰자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의견이 만찬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톨스토이는 제가 볼 때는 참 위대한 작품은 많이 나왔지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저는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2살에 가출을 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어디서? 어느 시골 간이 역장 집에서. 자, 그럼 톨스토이라는 인생 저렇게 행복론을 정확하게 제시한 분이 톨스토이는 행복했을까? 저는 딱 열흘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가출하고 나서. 왜?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지 뜻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뭐 코아벨주라 해서 핵심 가치라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 가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톨스토이는 자 이렇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또 푸시킨이라는 시인의 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학관을 갔는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자, 이런 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참 많은 위로를 줬죠, 그죠? 근데 세계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만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푸시킨의 시는 힘이 됐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푸시킨이 삶이 또 이게 또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극이야. 미스 러시아급 여자하고 너무너무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 온 러시아의 바람둥이들이 다 집적거립니다. 자기 부인을. 그러지 마, 이건 내 마누라야, 손대지 마, 집적거리지 마 하는데 어느 군인 장교는 카기나 말기나 계속 집적거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답지가 나니까 푸시킨이 나하고 결투를 벌이자 이렇게 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니까 결투를 벌이자. 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펜과 총이 맞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이 아니 펜이 이긴다 해야죠. 학교에서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네?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실제는 총이 이겼습니다. 예? 이 군인이 쏜 총탄이 푸시킨의 팔을 관주공을 해서 가가지고 이 지혈이 안 돼가지고 사흘 만에 죽습니다. 그 아픔의 사흘을 푸시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명예도 그런 큰 명예도 톨스토이 같은 명예도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많은 돈도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사람하고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은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매돌개 서귀포시 천지에 있는 바위섬인데요. 자, 살아온 날 살아갈 날 어느 게 더 길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우리 담소회관에 오신 선생님들은 에이 그 바보 같은 게 그걸 와 묻나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다 알지.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갈 날이 저요. 짧다 이래 얘기하겠죠. 사람.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살아갈 날이 많아요. 다 우리하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젊은이와 늙은이가 섞인 자리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중구난방이죠. 뭐 그때 정답은 죽어봐야 합니다. 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는 길고 짧은 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늘에 맡겨져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젊은이보다 빨리 적게 남았습니다. 빨리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한가 여쭤보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지금 80년 살아오신 어른한테 남은 게 더 중요합니까? 지나온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남은 게. 남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주상절리입니다. 대포리라는 데 있는 건데 주상절리인데 검붉은 육각형의 그 거대한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30-40m고 길이는 약 1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주상절리인데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보면은 어때요? 멀리서 보면 경치가 참 좋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은 이거 환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주상절리 저 위를 저 위에 난간이 보이죠, 그죠? 이 위에는 올라가거든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요 옆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 나무, 풀, 돌 그대로 있는 거를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그 가다 보면은 길을 잊어고 가다 보면은 걸리고 가다 보면은 길이 없어가 바꿔하고 다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추상절이 오느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인간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참 좋더라고요. 신기하고 신비스럽고 나하고 다른 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생활이라고 탁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람도 가까이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가까이 가 보면은 코털도 보이고 땅구멍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저 멋있죠? 멋있어 보이죠? 가까이 대보면요 좀 골치 아픈 구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 길이 또 몰질이라는 이 흙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주도에는 참 그 외부의 침입만 많아는 게 아니고 중국이 그 역사가 바뀌면서 그 나라들이 바뀌어가면서도 계속 침략을 당하고 뺏깁니다. 그래서 이 평폭으로 가는 길인데 고려시대 서부 중산간 지역에서 말을 키웠는데 이게 원나라에서 말을 조공으로 바치라 하니까 이 말을 몰고 다니던 길입니다. 자, 삼방산. 자,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고 삼방산이 있고 조금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송악산이 있습니다. 산은 3개입니다. 오름은 360개입니다. 자, 이 삼방산에 엮인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이 오발로 옥황상제 궁디에다가 팍 화살을 쏘아버렸어요. 화가 난 이 옥황상제가 성질이 난다고 한라산 꼭대기를 쑥 빼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와서 저 바닷가에 툭 떨어진 게 저게 삼방산이고 그 다음에 쑥 빠진 자리가 백록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삼방산의 둘레하고 백록담의 둘레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저 산 안에 지금 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홈파고 있는 식물들 뭐 이런 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고 그래서 경치도 좋고 우리 조상들이 금수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의 자연은 정말 금수강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아름다운 알프스에 가가지고 그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을 퍽 엎드려 가지고 막 퍽퍽퍽 한번 마시고 싶어도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석회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은 전부 결석에 다 걸립니다. 못 먹어요. 우리처럼 흐르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보입니다. 그래서 금수 아닙니까? 강산이고 저는 독일 통일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친구들하고 넷이서 독일에 여행을 했는데 민박을 했어요. 자, 거기서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어디를 구경시켜 줬느냐면은 가을이라서 설악산을 구경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영어로 원더풀을 독일어로는 분더바 이래 분더바 입을 못 다물어요. 그들도 단풍이 있지만은 우리를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옵니다. 100불을 주고도 우리 단풍 못 따라옵니다.
그렇게 빛깔이 곱고 다양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송악산 절루리 오름 3번의 화산 폭발로 세계 분화구로 이루어졌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해안 절벽에 판 동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이 올레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걷는가? 저도 참 궁금했어요.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걷기를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고 어떤 이는 치유를 경험했으며 이 치유는 심리적인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는 영감을 얻어노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또 문학을 하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영감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학교 위에 크게 쓰여 있었던 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건강한 신체가 먼저입니까? 건강한 정신이 먼저입니까? 예? 자, 이건 저 퀴즈로 드리가 수업 끝날 때 정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맞는 거 그렇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몸이 건강한데도 정신이 썩어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썩은 정신인데도 돈 있고 폼 잡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건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은 얘기입니다.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는데 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좌변기에다가 의자를 갖다 끌어놓고 중국집 젓가락에다가 실을 달아가 이렇게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 회진 온 의사가 그 입질 좀 하는겨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미쳤나? 열마 무슨 고기가 있노 이 자식. 자, 정신병자가 미쳤습니까? 의사가 미쳤습니까? 이 둘이 다 미쳤어. 그래서 사이코 월드. 예? 이 사람이 사실은 너무 정답만 구하고 뭐 얘기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예? 우리 동기분들도 세 분 와 계신데 이게 뭐 우리는 얘기만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만 착착착 나옵니다. 정답 아니면 말도 안 돼요. 예. 자, 이 사실은 문제는 하나지만 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꾸 답이 하나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만 잘난을 외칩니다. 제가 MBTI 라이센스를 얻었는 게 뭐 한 20년 됐는데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더라 라고 가설을 놓고 칼 융이란 심리학자가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정말 우리 스승이 했는 얘기가 맞을까 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게 MBTI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행이든 불구하고 문제는 나만 잘난, 예? 나 잘난도 곤란한데 나만 잘난이 되면은 결국은 사이코 취급을 받는다 이거죠. 왕따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잘난이 돼야 되죠. 자, 한 10분 쉬고 3시 5분에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이제 회자 되는데요. 그 뜻을 아시죠?
주객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돈을 만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맞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너무 호화롭고 그 안에 든 보석들이 너무 많아서 집을 지키는 개가 돼버려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다 보니까 내가 옷을 보호하고 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전도몽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수가, 구성원 다수가 이런 현상을 보이면은 이 사회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사회 현상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이 전도몽상 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보고 있자니 안타깝고 손을 쓰자니 방법이 없고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모슬봉입니다. 참 잘생긴 봉우리죠. 근데 이 모슬봉이 대정에 있습니다. 근데 대정은 참 슬픈 땅입니다. 한양에서 유배를 가면 전부 대정에다가 유배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배라 하면 중제일수록 한양에서 멀리 보냅니다. 또 그 중에서도 뭐 기간도 길지만은 위리 안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탱자나무 울타리를 뺑 둘러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고집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밖에도 못 다니도록 만들어놨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대정에서 위리 안치형의 유배를 살았습니다. 이 길을 걷고 걷다가 오후 한 3시쯤 제가 그 추사관 앞을 추사가 그 유배됐던 집 앞을 지나면서 내 몸이 뭐 다 마음도 흐트러지고 몸도 뭐 땀이 나가지고 뭐 질척거리고 막 바지도 내려오고 막 모든 게 짜증스러울 정도가 됐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옷을 추스르고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억울한 옥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상서를 올리지 않았는데 추사가 올린 것처럼 오해를 뒤집어쓰고 제주도까지 쫓겨가고 위리안치형으로 10년여 세월을 같이 있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추사 선생은 추사체를 완성을 했고 세안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는 게 아니고요. 무지몽매한 섬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에게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글이 되고 그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선생이 대면대면하게 글을 쓰려면 글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면대면하게 글을 쓰려면 글을 쓰지 마라. 글 같이 써라 그죠? 그걸 가려면은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고자왈입니다.
꽃자왈이라는 원시 그대로의 숲을 말합니다. 열대 북방 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한겨울에도 푸른 숲인 꽃자왈은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 제주도에 약 3개의 꽃자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정글에서 홀로 남은 전사처럼 저는 이 꽃자왈들을 통과했습니다. 나무가 가로막으면 나무를 피했고, 밭이 회방을 놓으면 밭을 가로질렀으며, 돌담이 막았으면 돌담 위를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환해장성을 만나서는 널브러진 돌담을 가로 넘었습니다. 자, 넘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이 아니고 모든 현대인들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평탄한 길, 넓은 길, 고든 길, 지름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주에서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국도리길을 따라 천천히 걷더라 이거죠. 천천히 걸으면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다 이거죠. 천천히 걸으면은 다 뺏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나 천천히 걸었더니 더 큰 것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저는 한 바퀴를 목표를 하고 걷고 있었는데 19번째 완주를 진행하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아주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완주를 하면은 등산화 중에 그런대로 괜찮은 등산화가 K2라네요. K2 등산화가 완주를 4번 하면은 버려야 된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18번째 완주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서 17번을 완주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신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셀로나에 가보셨습니까? 예, 바르셀로나에 가면 누가 있죠?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그 바르셀로나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면은 한 6천만 명이 옵니다. 코로나 전에. 그 사람이 스페인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를 들어 올린 거죠. 그 가우디의 예술의 포인트는 곡선입니다. 근데 그 가우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곡선이다. 신에서는 곡선이다. 원래 자연은 곡선이다. 근데 인간들이 더 빨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 직선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가면은 능사인 줄 알았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래서 가우디의 예술이 칭송받는 이유. 1년에 5천만, 6천만 명이 바르셀로나를 찾는 이유는 곡선의 아름다움이에요. 파물리아 사그리다 하는 성가정 성당 같은 그런 거는 지금 뭐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 안 됐어요. 200년 넘었어요. 네? 근데 그야말로 들어가 보면은 환상이죠. 결국 인간은 본성은 신이 지은 거기 때문에 곡선을 보면은 많은 감동을 느낀다. 길. 이 길을 걸으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수월봉 아래 바다 쪽으로 깎아지는 절벽을 걷는데 봉화는 큰 바위, 낭떠러지라는 뜻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길의 앞에는 이렇게 또 멋진 섬이 있습니다. 차기도로. 무인도입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 차기도를 바라보면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제주도에 딸린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깎아지른 기암괴석이 절정을 이루면 섬 중앙은 평지이다. 용수포. 차기도를 지나서 저리 제주시 쪽으로 가다 하면은 용수포구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가톨릭 김대건 신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받고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해서 배가 막 진리어 와서 닿은 곳이 바로 용수포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국적인 스타일의 기념성당이 바다 위에 바다를 향해서 서 있습니다. 신음 도대불. 이게 등대, 과거의 등대입니다. 요새는 전부 다 높이 꿀뚝처럼 높이 세워놓고 전기로 했지만은 여기에 등잔불 같은 걸 아마 이어놓고 그런 역할을 했다. 현마음으로 쌓아올린 제주 전통 등대 항파리. 이게 침략의 근거들이 너무 많아요. 고려원정 14년 김통정 장군과 삼벌초 대원들이 몽골군과 맞서 싸운 곳인데 당시에 쌓았던 토성입니다. 자, 제주목관은 아주 현대적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증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복원한 겁니다. 조선 시대의 관청이었죠. 무수천. 자, 이 무수천이라는 이름은 복잡한 인간사의 근심을 없애준다는 이름의 내인데 근천이어서 무수천이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류가 수없이 많아서 무수하게 많다고 해서 무수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암절급과 폭포, 밝은 호수가 절개능을 이루는데 자, 복잡한 인간사. 자,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출석하신 거로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잠 안 오면은 안 자면 됩니다. 안 자면 됩니다. 예? 인간의 몸은 잠이 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그때 자라 이거죠. 카네기에서 교육한 내용입니다. 제가 금방지게 뜯은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120년의 고증을 검증을 거친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생기고 사망진단서라는 제도가 나온 이후에 사망의 원인으로 불면증이 적혀있는 사망진단서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죽지는 안 한다 이거죠. 불면증 때문에 죽지는 안 한다. 그렇게 하니까 잠 안 오면 자지 마라 이거죠. 버티고 있으면 잠이 온다 이거죠. 그럼 그때 자면 된다 이거죠. 자, 이 걱정이란 이 뭔지 제가 보너스로 한번 드릴게요. 자, 정확히 1년 전에 작년 오늘 여러분 뭐 때문에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왜 됐어요? 해결됐어요? 걱정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해결된지 안 된지 왜 기억합니까? 예? 자, 이 뭐냐면 걱정은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자, 지금 걱정 뭔가 있다면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걱정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는 하루 종일 끼어 있습니까? 1년 내내 끼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끼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 언제 끼죠? 새벽 아침이죠. 그러면 안개는 언젠가는 물러갑니다. 언제 물러갑니까? 해가 뜨면 물러가요. 또 바람이 불면은 물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혼합 강의를 한번 할게요. 이게 형상화라고 합니다. 고민 걱정이 안개되면은 햇빛과 바람은 뭡니까? 햇빛과 바람은 뭡니까? 예, 그거는 행동입니다. 자, 걱정은 가만 앉아서, 이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부정적 예측과 단정이다 이거죠. 예? 저 사람이 전마가 나를 욕했어.
뭐뭐라고 했을 거야. 네? 부정적 예측과 단정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영어로 worry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근을 찾아서 들어가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고민 걱정은 생명만 질식시키는 게 아니고 건강만 질식시키는 게 아니고 의욕이나 능력도 질식시켜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거는 백해무익한 거다. 백해무익한 거다. 그 시커먼 무의식의 작용이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걱정을 하느냐? 자꾸 실패의 경험을 자꾸 뒤집어낸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도 먹었던 경험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 저주받았던 경험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시커먼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아까 안개가 하루 종일 끼 있지 않고 물러가듯이 햇빛이 나면 물러가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듯이 결국은 앉아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행동하고 밑에 맨 마지막에 기술이 나옵니다.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질문에다가 질문을 이제 써요. 써야 합니다. 쓰기만 하면은 내가 하고 고민이 50%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뭐고 가능한 해결책은 뭐고 최선의 해결책은 뭐고 요거를 쓰면은 또 40%가 날아가 버려요. 쓰기만 해도 나간다 이거죠. 왜? 이거는 상상 속의 거니까 걱정은. 그래서 그걸 실체화했을 때는 걱정은 90%가 날아간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90% 이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만 만나재요. 문제가 뭐고? 문제가 뭐죠? 아니 여자친구가 갈락한다 이거죠. 원인이 뭐고? 내가 좀 돈을 안 썼는가? 가능한 해결책은 뭐고? 돈 좀 쉴까? 자, 예로 든자면은 그래서 저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게 쓰입니다. 자녀들의 이게 이제 상속이나 그 다음에 뭐죠? 살았을 때 주는 거를 뭐라 하죠? 증여,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게 아마 많고 작고 간에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들아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냥 자꾸 막연히 머릿속에 이어놓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거죠. 이 공식에 입각해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종이에다 백지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해결책이 저절로 다 나옵니다. 그럼 남은 10% 가지고 바로 행동해버리면 돼요. 조치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걱정은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 용도암은 다 가보셨죠? 예, 용도암도 이게 용왕의 심부름꾼이 한라산에 불로장성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산신이 쏜 화살에 맞아서 몸은 바다에 잠기고 머리만 물 위에 바위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전설들이 슬퍼요. 제주는. 그 다음에 환해장성. 자, 이게 지금 이거 새로 쌓은 환해장성입니다.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제주는 외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환해장성을 쌓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얘기하면은 만리장성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탐나의 만리장성, 해안선을 따라 쌓은 성입니다. 고려원종 11년에 삼볼주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수와 정비가 오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형태가 남아있는 곳은 한 10곳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보고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줍잖은 거지만은 제가 시를 한번 썼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인숙 선생님이 낭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한해장성 이교섭. 적을 막겠다며 돌담 쌓았더니 쥐푸른 바다 신음소리 쳐들어온다.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쓰러져 이기낀 소원들 널브러졌다. 물이 많아도 목이 마른 도모학 사람들 새까맣게 다 버렸다. 물난자리 몽돌 뒤져 개를 잡는 탐낭 할망. 오브라진 돌담 향해 한숨 짓는다. 작품 시원찮은데 잘 읽기는 작품이 좋은 작품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한 8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이 정인숙 선생님이 읽어주면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체면을 무릅쓰고 전화드리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정인숙 선생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제 제주를 살려낸 사람들 제가 몇몇 분을 불러내는데요. 거기에 김만덕이라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저는 대구의 김만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인숙 선생님, 예, 그때 그 설명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아도 목이 마릅니다. 예, 이게 풍요 속에 풍요한데도 우리는 마음이 풍요롭지를 못해요, 그죠? 적을 맡겼다고 닭을 쌓았는데 고기 잡으러 갔던 남편이 담을 못 넘어옵니다. 석을 못 넘어. 자, 추자도에 가면은 최영 장군의 사당이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 23년에 묵호의 난을 지나가기 위해 제주도로 가던 최영 장군은 심한 풍랑을 만나서 추자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장군은 주민들에게 어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영 장군의 사당을 주민들이 지어줬습니다. 저도 가서 아주 정중하게 절을 올리고 왔습니다. 자, 나바론길. 깎아지른 절벽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바론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내려다보면 어지러지래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바론길을 건너가면은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황경안이라는 사람의 묘가 나오는데 황경안은 누구의 아들이 되면은 백서 사건의 황사영 이란 역사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대과에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 장원 중에서도 문장이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비서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잘 관리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임용이 성적이 좋았는데 이게 요즘 같으면 최저 임용 연령 18세가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16살인가 아마 장원에 됐는가 봐요. 그렇게 하니까 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 잘 관리해라. 큰 인물이다,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사이에 장가를 갔는데 어느 집으로 장가를 들었냐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다산 정약용의 소액에서 조카 사위가 됩니다. 정약용 형님의 정약전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천주학이라 하는 걸 보니까 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홀딱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천주교를 막 전교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난리 부십니다. 난리 부신데 몇 번에 걸쳐서 결국은 천주교 박해가 오죠. 그 사실이 너무 가당찮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내의 하얀 속치마에다가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주교 박해 사건을 아주 가는 글씨로 붓으로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인편에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의 주교한테 보내는데 그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황사영은 결국 절두산에서 교수형으로 그야말로 순교당합니다. 본인은 죽었어요. 순교자가 돼버렸어. 근데 아내한테 유배령이 내립니다. 어디로? 대정으로. 그 아들이 황사영인데 그게 아직 돌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안고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아마 한양에서 목포나 여수까지는 육로로 왔겠죠.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제주로 가는데 이제 중간에 추자도에 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정난주입니다. 정난주. 그래서 이 정난주 엄마는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추자도 다음 데서 내려가지고 해변가에 버립니다. 아이의 이름과 출생 역사와 뭐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적어가지고 갖다 두고 그냥 와버립니다. 선원들이 아는 하니까 죽었다 이 가보는 배를 타고 자기는 이제 대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는 그 주민이 오씨입니다. 그래서 추자도에서는 오씨와 그 황씨는 결혼을 안 한대요. 같은 형제 집안처럼 그렇게 친다고 해서 동성동본처럼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자기의 출생 배경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빤히 바라보면 대정이 보입니다. 바다 건너.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대정에 있는 엄마는 추자도를 보고 자식이 어떻게 됐을는지, 자기가 그 자식을 버린 이유는 아들까지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버린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나무론길을 건너고 걸고 험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환경안에 묘가 나옵니다. 그 무덤이 살았을 때만 대정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덤도 대정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물 한 방울 보조하고 왔습니다. 신흥리 방사탑. 이 방사탑은 액을 막아주는 마을의 액막이 탑인데 여기 제주만의 어떤 뭐 그런 거죠. 우선 재료가 돌이고 시커먼 화산석이고 또 모양도 좀 독특하죠. 그다음 별방진이라고. 자, 이 바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쌓았죠. 바람을 막으려고. 저 돌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기 밭을 일구면은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을 전부 쌓다 보면은 저기 이제 대구를 막기 위해 하도리에 진을 설치한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자, 종달리 철새도래 집. 어마어마한 철새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문주란자지 토끼섬. 이 옛날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 제주도 여행 가서 토끼섬에 가서 재밌게 놀았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토끼섬의 그 유래를 몰랐는데 이 토끼섬에는 문주란이 많이 자랍니다. 자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생지고 문주란 자생지고 한여름에
하얗게 분주한 꽃이 피면 온 섬이 마치 토끼처럼 보인다고 해서 토끼섬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수봉로. 자, 이게 올레길의 전형적인 한 모습입니다. 올레길이 아스팔트 길도 있고 돌로들 길도 있고 뭐 있고 하지만은 저렇게 되고 그야말로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된 거죠. 저 숲을 속으로 작불 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연 생태길인데 김수봉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발견하고 회복 만들었다고 해서 수봉로라고 붙였습니다. 바람은 등지고 그런 날은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바람에 맞서 걸은 날은 젖은 걸음을 진 것처럼 힘에 겨웠다. 제주에는 바람이 참 셉니다. 이게 그야말로 어느 날은 그 코스를 걷고 있는데 맞바람을 만나면은 아이고 죽었다 이런 생각. 이게 5배, 10배 힘든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막 젖은 걸음을 막 내 체중의 몇 배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고 힘이 들고 한 발짝 뛰기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왜 나는 시대를 거슬러 살았을까? 왜 바보처럼 고집을 부리고 살았을까? 맞바람을 치는 날은 그렇게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현답을 찾은들 내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8코스를 걷는 날인데 이게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스길로 올라갔습니다. 옆으로 올라가가지고 시발점에서 종점으로 걸어간 데는 그게 맞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거꾸로 종점에서 시발점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바람 됐죠? 등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보너스입니다. 저절로 그래요. 근데 꼭 세상에 맞서서 살았어야 됐을까? 등바람을 좀 치고 살았으면은 좀 여유 있고, 좀 멋있고, 좀 넉넉하고 이랬을 텐데. 1890년대 제주 포구입니다. 근입포구인데, 이 근입포구를 사진을 내는 뜻은 은여 김만덕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를 빛낸 사람 베스트 원. 저는 김만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저는 이분에게 최고 경영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CEO.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CEO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만덕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잠시 관가의 기생이었다가 객주가 됩니다. 객주가 됩니다. 이 미역과 말총을 육지에 내다 팔고, 제주도 특산물이죠. 제주도만 구했어요. 그 다음에 쌀과 소금, 옷감을 수입해 팔아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적 자질이 뛰어났죠. 이 1739년 그러니까 1750년 이게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뛰어난 상수를 발휘했죠. 여성으로서. 1793년부터 3년간 제주에는 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많은 아사자들이 생겼고 조정에서 알고 구휼미를 보냈는데 그 실은 배마저 풍랑으로 다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제주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를 안타까이 여긴 김만덕은 쌀 500섬을 사와가지고 제주 사람들에게 풀어버렸습니다. 제주 사람들을 살렸죠. 설문대할망이를 제주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통큰 자선가에 통큰 회척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그 공덕을 치하하고
예, 금강산 소원이 뭐냐 하니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요 시절에 제주에서는 여자가 섬을 떠날 수 없는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이 오라 했기 때문에 이제 갔는 거죠. 우리 그 정인석 선생님이 뭐 미도다방을 한다고 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자선가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사연을 알았던 어느 손님이 우리 결혼하는데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아이고 안 할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속사정을 아는 그분은 항사 결단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자선가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심한 자리를 넣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인석 선생님의 호강을 제가 잠시라도 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난주. 아까 얘기한 거지. 이 정난주의 묘인데요. 아까 정난주가 선교자 황사영의 아내고, 그 다음에 황경안의 어머니입니다. 대정의 유배를 살면서 얼마나 원통했습니까? 그 훌륭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통절하겠죠. 병으로 죽어도 속이 뭐 할 텐데 생목숨을 바쳤는데 아들은 뛰어나왔습니다. 밥이나 먹는지 병은 안 들었는지 바다 건너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를 끓였겠어요. 그러한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일깨우고 헌신적으로 도와서 대정에서는 서울 할매라 하면은 몸이 아파도 찾아가고 배가 고파도 찾아가고 뭐 힘이 들어도 찾아가고 사연이 있어도 찾아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중섭,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의 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이 새들어 살던 집입니다. 그 옆에 미술관을 석구시에서 지었는데 부인과 주고받은 애절한 엽서들, 특히 담대, 은박지에다가 써진 글들이 정말 가슴을 째지게 만듭니다. 종 한 장 없어가지고 그 담배 속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두모 갤러리 김영갑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진가입니다. 초등학교 폐교를 얻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자기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갑은 1997년에 서울에서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제주에 오름에 반해가지고 막 제주에 계속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김영갑은 루게릭 병에 걸립니다. 그게 소위 해서 피부가 자꾸 소멸되는 병이죠. 그리고 통증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 이제 결혼은 안 했어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몸이 아픈 동생을 보고 자식을 보고 올라와라 병원 치료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올라갑니다. 자기 사진에 꽂히가지고. 그래 설득이 안 되니까 약 사 먹으라고 밥해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가면은 서귀포 장보러 가가지고 뭘 사야 되죠?
음식 사고 고기 사고 채소 사고 반찬 사고 예? 그래 해야 안 됩니까? 약 사고. 근데 그래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가서 막상 사는 거는 필름 사고 현상에 사고. 그래서 그가 남긴 오름 사진은 그야말로 국보급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도 저도 또 한참을 울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신을 다한다. 예? 그거를 카네기에서는 열정이다. 그러니까 미친 개 이같이 일을 한다. 그냥 대강 실렁실렁 적당히 돈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꽂혀가지고 그 일에 말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결국 지금까지 소개됐던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 이 김영갑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를 믿는 사람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에 가보시는 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성범명 원장이라고 계신데 자, 이 생각하는 정원입니다. 이 돌들이 전부 저 성범명 원장이 당신께서 쌓은 겁니다. 중국의 주석 강택민과 화국동 주석이 다녀갔습니다. 주석이 둘이나 다녀갔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몇이나 다녀갔을까요? 아무도 안 다녀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정원입니다. 성범명 원장이 60년간 일군 정원으로서 자조자립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 일대기가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만큼 그는 의지의 한국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87입니다. 87인데도 지금도 눈만 뜨면 일하러 나와요. 일하고 있어요. 나무 손질하고 있고 담 쌓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과연 누가 움직이는가?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결코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뜻을 가진 소수가 움직인다. 뜻을 가진 소수. 그러면 제주를 제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나 내 눈으로 확인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분, 그 다음에 은여 김만덕 같은 분, 정난주나 이중섭이나 김영각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화면을 시작하면서 보였던 없던 길은 만들고 끊기진 일은 있고 이런 길은 찾아내서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같은 분, 그 다음에 생각하는 정원을 만든 성범명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결국 뭡니까? 유배와 형극의 땅 제주를 오늘날에는 축복의 땅으로 바꿔놨더라 이런 얘기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놨다. 요즘 관광의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로 제주를 두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과거의 슬픈 역사가, 과거의 아픔이 오늘날의 관광 자원이 됐다. 이게 다크 투어리즘. 가장 대표적인 게 유태인 수용소, 아이슈비츠. 예,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그 흉측했던 자리를 왜 가죠? 절절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것을 다크 투어리즘. 제주의 과거 역사는 슬프고 아픈 게 너무 많았습니다. 뺏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주가
축복의 땅으로 변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제주를 한번 누려보십시오. 자, 나도 춤추며 살았어요. 우리 허홍구 시인, 대구 시인인데 허홍구 시인의 그 시가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께 한번 제시합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 처음 접했는데요. 읽어보니까 참 우리가 실타래 같이 꼬인 인생을 하나 풀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시로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공감도 하고 또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시라 그냥 낭독하겠습니다. 나도 춤추면 살았어요. 허홍구. 스텝이 꼬이고 풀리는 게 춤이라면서요. 꼬였다가 풀리고 꼬였다가 풀리고 어렵게 꼬였다가 부드럽게 풀리며 더 멋진 춤이 된다는구만요. 마치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처럼요. 남들이 다 하는 사교춤은 맛도 못 봤으나 꼬였다 풀렸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했으니 나도 한평생을 춤추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이제는 발이 꼬이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비처럼 춤추면 하늘 오르는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의 경영의 화두는 fun이라고 합니다. fun, 재미.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였습니다. 열심히. 네, 맞게, 바르게, 옳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화두가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노는 것도 재밌게 놀지만은 일도 재밌게 해야 된다. 그 요새 젊은이들 MZ 세대가 추구하는 핵심은 재미입니다. 자, 우리 남은 여생들 재미있게 사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규석 선생님과 같은 회원 같이 오셨던 달구걸 수평문학회 회원들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재밌게 사시자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웃으면서 살자, 웃으면서 재밌게 살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남병웅 교수님을 모시고 그 웃음 경영, 웃음 치료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그 문자를 못 받으시고 오신 분은 뒤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강의가 있을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석 선생님 앞에 오십시오. 저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분 세 분이라고 써주시죠. 화공학과 동기님들. 예, 고맙습니다. 앞에 나오시고 수필문학 회원들 다 나오시고 누님들 다 나오시고